연말정산할 때 1인 가구들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사실 연말정산 이후에 막 카드 쓰고 교육비, 의료비 막 찾아보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결국엔 제일 큰 건 인적공제잖아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이라도 올릴라 치면 막 결혼하고 자녀 있는 형제들이 야, 넌 혼자니까 이번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 우리 집에 올릴게 라고 하면 양보할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 솔로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혜택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차별적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현재 36%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나겠죠. 1인 가구가 대세라고 할 만큼 많아져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 서비스들이 많아졌지만 재테크의 영역, 그 중에서도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은퇴 준비에 있어서 아직 1인 가구는 변방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제 재생 목록, 누군가의 은퇴 준비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바로 은퇴 준비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인 가구가 은퇴 준비가 더 어려운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예전에 알래스카에서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와이프와의 그런 잠자리를 내주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것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접대라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뭔 이게 미친 풍습이냐 하겠지만 고립된 환경과 혹독한 기후의 몇몇 문화권에서는 이런 문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시대의 한국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문화를 당연히 여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이렇듯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상식과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1인 가구가 은퇴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별히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은퇴 준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은퇴 준비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1인 가구가 은퇴 준비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청하시는 1인 가구 분들도 본인 상황하고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1인 가구의 첫 독립은 대부분 취직, 가족 상황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에서 전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부부가 결혼하여 아파트 전세로 시작해도 빠르게 청약, 자가로 이동하는 것과는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천에 월세 80으로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1인 가구와 똑같이 5천이지만 배우자의 5천 그리고 부모님 돈으로 1억 정도 받고 대출 2억 받아서 월 80만원 정도 원리금 갖고 4억으로 그 자가를 시작한 부부가 있다면 이들의 5년 후는 어떨까요? 1인 가구의 보증금 5천은 그대로지만 사실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가치는 하락한 것이고 주거 비용으로 월세만 연간 1,000만원씩 5천 정도를 지불한 거죠. 물론 월세는 더 올랐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반면 신혼부부의 집은 4억에서 5억으로 올랐고 부채도 5년이나 상환해서 자산이 늘어가고 있겠죠. 즉 1인 가구의 보증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을 시키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있으면 이자는 비용인 거고 월세도 역시 100%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 자가 구매로 시작한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불패 신화를 가져간 부동산 상승에 합류해서 자산가치 상승을 이뤄내고 있겠죠. 또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출 상환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할 테고요. 2024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전체 1인 가구의 78%가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가 보유율은 21%에 불과하죠. 이게 25에서 59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라 아마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1인 가정을 꾸린 40, 50대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의 전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1인 가구는 출발선에서 이미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은퇴 준비를 하기보다는 수익성에 매몰돼서 리스크가 있는 단기 투자에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인 가구는 식비, 관리비, 공과금, 모든 고정비를 혼자 부담합니다. 식구가 여럿이면 식비도 절약되고 관리비도 분담이 되지만 혼자 살면 이게 불가능하죠. KB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원인데 대출 원리금, 월세, 관리비, 통신비와 같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의 비중이 26.4%를 기록했죠.
식비, 여가, 쇼핑, 교통비처럼 아끼려면 아낄 수 있고 매월 소비 규모가 바뀌는 변동 지출은 27.6%를 차지했습니다. 정액으로 하는 저축은 30.3%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미팍 지출은 16.2%였네요. 이런 통계보다 훨씬 현실에 와닿는 문제는 매일 먹는 식사에서 체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배달을 시켜도 최소 배달 요금 맞추기 위해서 많이 시키고 분리하여 2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은 아니겠죠. 1인 가구 논문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스스로 생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을 봐도 다인 가구 대비 절대적인 금액은 적을 수 있어도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게 마련이겠죠. 또 1인 가구의 흔한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외에도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고정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 월세 80이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20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이렇게 1인 가구는 고정비용을 오로지 1인 기준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지출에서 월세, 대출, 이자, 관리비, 통신요금, 구독료와 같은 고정비용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고정비용은 아끼려고 해도 아끼기가 힘들죠. 여행, 외식, 쇼핑 같은 변동 지출은 돈 쓰는 재미라도 있는데 고정 지출은 재미없는 지출, 즉 쓰면서도 아까운 생활의 기본값 같은 지출이죠. 그래서 고정 지출이 높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외식도 아끼고 여행도 안 가고 쇼핑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저축할 돈이 없냐? 바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정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즉 1인 가구가 저축률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고정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축률이 낮은데 저축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은퇴 준비를 하는 건 참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315만 원이고 저축 비중이 30%면 대략 저축 금액은 1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모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 즉 묶어두지 않고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곳에 40.1%를 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으로는 36%로 76% 정도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죠. 자가가 아니면 전세든 월세든 2년 단위로 주거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있죠.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예적금, 유동성에 묶어둘 수밖에 없겠죠. 주택 구매를 하고 싶지만 모으는 돈 속도 대비 최근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린 부동산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전세나 더 나은 월세를 가기 위한 돈을 단기로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불안은 장기 플랜을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주택을 구매하면 원리금 상환을 기본값으로 하고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디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심리로 돈을 장기로 묶어두기 어려운 심리적 환경에서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독신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1인 가구가 된 건 아니겠죠. 언젠가 결혼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자니 투자하기도 그렇고 장기로 묶어두기도 애매한 자금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그냥 유동성 계좌, 즉 입출금 계좌에 돈을 묻어놓거나 예적금으로 돈을 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수치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터널 시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모든 공간은 안 보이고 터널 끝에 흰 빛만 보이죠. 즉 끝에 빛 외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내 집 마련에서 계속 밀린다는 감각은 사람을 터널 시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렇게 모아서는 평생 집 못 사겠다. 한 번에 따라잡을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 진짜 기회 같은데. 이게 바로 집에 대한 포모입니다. 문제는 이 포모를 만회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흐름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연끌 대출로 무리한 집 매수에 대출 상환에 허덕인다거나 좋은 곳에 집을 사야 하는데 비싸니까 하급지에 사서 집값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장기 계획도 없는데 코인, 고위험 투자로 단기 역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는 뻔하겠죠. 터널시야에 빠지면 사람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미래의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만 벗어나면 된다는 이 생각에 나중에 나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집을 못 사는 게 실패는 아니죠. 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은퇴까지 같이 망가지는 게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집이 없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 월세로도 충분히 내가 사고 싶은 집에서 인프라를 누리며 거주를 할 수는 있으니까요. 정말 문제는 1인 가구인데 집만 한 채 덜렁 있고 아무런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집만 있는데 은퇴 후 꼴랑 국민연금만 나오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누가 보면 자가인지 임대인지도 모르지만 빈곤은 티가 나게 마련이죠. 또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정부에서 주택연금 제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니까요. 자녀가 있으면 집에 대한 상속으로 집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인 가구는 집을 가지고 무덤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은퇴에 집을 팔고 다시 임대로 간다? 그럼 집은 왜 산 거죠? 즉 1인 가구는 인생에서의 진정한 위험은 현재 집이 없음인지 은퇴 후 죽을 때까지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위험인지를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가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집이 없다는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위험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없음인지 노후에 돈이 없음인지. 사회 초년생 때 했던 예적금 만기금은 다 어디가 있죠? 물론 지금 집에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 지금까지의 만기 총액보다 지금 남겨놓은 금액이 훨씬 적을 거예요. 어디 간 걸까? 아마 이사하면서 여행하면서 자동차 구입하고 쇼핑하면서 어디로든 썼으니 없겠죠? 이상하죠? 저축은 했는데 돈이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열심히 적금 모아서 여행 가면 적금은 저축일까요? 소비일까요? 이건 저축이라고 보기 어렵죠? 소비의 이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비와 은퇴 후의 소비는 정말 같은 소비일까요? 경제활동 기간의 소비는 여행, 외식, 쇼핑, 경험과 같이 선택적인 소비예요. 허나 은퇴 후의 소비는 의식주의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생존적 소비죠. 똑같이 소비를 위한 저축이지만 은퇴 준비, 즉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생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인 가구는 이런 생존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오로지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비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에 언급한 제 노후의 생존 인프라에 대한 안전망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프면 그래도 같이 병원 와서 의사랑 상담도 해주고 입퇴원도 시켜주고 뭐 여행도 한두 번은 저 데려가 주겠죠. 뭐 설 추석 생일 때는 용돈도 좀 쥐어줄 거고요. 하지만 1인 가구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돈이죠. 보통 자녀 1인당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1인 가구 분들도 그 정도에 준하는 연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결국 끝까지 가장 필요한 소비인 은퇴 이후의 소비를 위한 저축, 즉 연금 기반으로 저축 플랜을 튜닝할 필요가 있어요. 저축, 투자도 좋지만 종결점은 은퇴 준비에 꽂힌 연금입니다. 1인 가구는 연금 베이스로 재테크를 튜닝해야 합니다. 헬스, 다이어트, 영어 산업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결심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뭔가 잘하고 싶다는 결심을 해야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죠. 허나 이 산업들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건 계속된 실패가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은퇴 준비 역시도 결심이 필요하죠. 헬스, 다이어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은퇴 준비 역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출이자 핸드폰 요금 월세를 안 낼 생각은 안 하고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연금을 납입하는 것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연금 저축 한도 600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연말에 상여금 나오면 상황 봐서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매월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놔야겠죠. 배당주 매수도 가격이 좀 오르면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월 정해진 돈을 예수금 계좌에 넣고 자동이체를 해야 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화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기혼자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 연금 가입한 거 얼마 정도 나올까? 아니면 뭐 노후에 이직하면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보험 이거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1인 가구는 은퇴 이야기를 꺼낼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늘 다음 달, 이사 끝나고 연봉 좀 오르면 집 문제 정리되면 등등등으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죠. 그렇게 밀리다 보면 은퇴는 바로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1인 가구의 은퇴는 결심이 아니라 기본값이 돼야 합니다. 효율성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적금 대신 연금, 주식도 현금 흐름 만들어줄 배당주부터 시작해서 은퇴 이후에도 삶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돈 없는 미래의 나를 지켜줄 건 건강하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뿐입니다. 1인 가구의 은퇴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애초에 사회 구조 자체가 1인 가구는 은퇴를 준비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집은 불안하고 지출은 혼자 감당해야 되고 돈은 늘 당장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항상 다음 좀 더 벌면 집부터 해결되면으로 밀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은퇴는 밀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노후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시작하기에 은퇴는 너무 비싸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대가는 가혹하죠. 1인 가구에게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인프라죠.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집을 못 사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집 때문에 은퇴 준비를 망가뜨리는 게 진짜 실패죠. 죽기 전날까지 나를 먹여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좋은 집은 월세, 전세로도 살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은퇴 생활은 절대 좋은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재테크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구조 설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한테 있어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 흐름이 어떤 노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은퇴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런 수많은 항목들의 돈을 보면서 이 돈이 어떤 노후를 만들려고 모으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어쩌면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스터디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준비를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동영상 목록이나 재생 목록 가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은퇴 준비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